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작년 이맘때 보시면 2017년 9월 28일날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부장님 모시고 2017년, 18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방송을 했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보셨었죠. 근데 벌써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아시다시피 9.13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9.21 부동산 대책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8년 남은 기간은 어떨 것인가, 2019년 또 어떻게 움직일까 등등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 들어보려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어색하네요. 네. 바로 작년 이 자리에서 그때 한번 방송했었는데 또 어떻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그냥 참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고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거래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되게 바빴었어요. 어떻게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나 모를 네. 정도로 이게 네. 지나갔었는데 네. 오늘 일단은 지금 저희가 1부, 2부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요. 네. 1부 같은 경우는 딱 바로 작년 했었던 거 파워포인트 그대로 가져왔는데 네. 그때 했었던 얘기 잠깐 짧게 하면서 요즘이랑 같이 요즘 현재 어떤지 그런 거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2018년도 얘기는 2부 때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 우리가 2017년 부동산 경기 전망, 그 당시에 저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2004년 과거를 얘기를 그쵸. 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내용 한번 지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한번 네. 말씀 나눠보시죠. 네. 자, 작년에 얘기했었던 거 화두는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당장 규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거에 즉 노무현 정부 때 어땠었느냐를 주제로 갖다가 한번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이런 걸로 갖다가 작년에 저희 때 상당히 길게 얘기했었어요. 네. 한 시간? 1시간 방송했었나요? 네. 그걸 갖다가 너무 길어서 한번 또 1부, 2부 잘라서 그때 올렸었는데 네. 오늘은 좀 짧게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결국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 규제 정책 자체는 이제 저는 양극화를 불러온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익숙한 규제들 되게 많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강화 등등등등등 나왔었는데 이거 규제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잘 얘기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거 예. 영상 아직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규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걸 다 뭉쳐가지고 요번에 작년에 파리 대책 때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규제의 효과가 영향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막 쏟아내긴 했지만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정책 방향성은 맞는데 이게 너무 끊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한꺼번에 터트리자 했던 게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때 시점이 그랬었어요. 우리가 추석 전에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서 한창 혼란스러웠을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떨어진다 의견이 훨씬 더 분위기는 안 많았거든요. 좋았어요. 그 당시에. 거래도 없었고. 예, 싸늘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어떻게 될 거라 얘기했는데 결과는 사실 너무 폭등했죠, 사실상. 그렇죠. 이게 잠깐 조정받는 모양새였지만 실제로 이제 겨울 11월, 12월부터 움직이기 맞아요. 시작해서 1월, 2월, 3월 피크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현업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딱 파리 대책 터지고서 거래가 진짜 없었어요. 거래 없고 그렇게 멈춰 있다가 저희는 그래도 계속 올라갈 거다
전망 얘기해가지고 거래를 그렇게도 한두 건씩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죠. 분위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한 11월까지도 거래 솔직히 없었어요. 네. 12월부터 조금씩 거래되던 게 1월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1월부터 폭등해가지고 진짜 말 했던 것처럼 3월까지 미친 듯이 올랐죠. 그 사이에만 예를 들어 뭐 마용성,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강북도 진짜 그 세 달 사이에 한 2, 3억씩은 다 올랐어요. 정말 미친 듯이 올랐었는데. 저도 딱 이해관계가 있는 집이 있어서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올랐어요. 실제로 1월 달에 7억 6천 거래되더니 9억 거래되더니 9억 4천 거래했더라고요. 뭐 2억 원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오른 거 보고 미쳤다. 사실 9억 원에 판 사람이 저 사람 잘 팔았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안 좋은 물건이 조금 있다 9억 4천에 팔리고 급격하게 오르더라고요. 저희도 말로만 들었지 100배상을 진짜 저희는 현실에서 몇 번 겪었어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옥수파크힐스가 신축 이제 네. 옥수동에서 가격 잡아주잖아요. 여기가 작년 말에 10억을 돌파했어요. 33평에. 작년 말에. 네, 작년 말쯤에 33평 이제 10억 클럽 들어왔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른 성동구 신축 아파트들 우리는 언제 10억 넘어가냐 이랬는데 예를 들어 센트라스 같은 경우 올해 초에 돌파하자마자 가격이 바로 13억으로 딱 되고 지금까지 사실 좀 주춤하다가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억 강북 아파트 34평형 새 아파트 10억 원이 소위 말하는 10억 클럽이란 그쵸.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다 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15억 클럽이 차라리 의미가 있는 말이 됐고 20평형대들이 10억 클럽들이 다 지금 맞아요. 사실 강북의 아파트들 중에 10억 클럽들은 소위 말하는 마용성 강북 4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가서 성동, 성북, 뭐 동대문, 맞아요. 서대문 이런 쪽으로 10억 클럽들이 다 퍼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들은 이미 20평형대도 10억을 넘어버린 모양새니까. 동대문구 30평대도 벌써 10억 넘겼었고 10억 벌써 넘겼죠. 그리고 네. 지금 예를 들어 성동구 옥수파크힐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여기 옥수파크힐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실거래가 20평대가 12억 찍었어요. 지금 사실 예전 생각했으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급격하게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했고 그랬으니까 또 9.13 부동산 대책이 뭔가 이 지금 이 어떤 열기를 가라앉히고 어떤 이 부동산 규제책이 그랬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저는 계속 똑같은 생각이에요. 일단은 다주택자 규제, 이런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거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률 그때 이제 보여줬는데 결과론만 얘기하면 당시 규제 많이 했었는데 많이 올랐었다 이런 얘기 작년에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요즘 전세 가격 좀 떨어진다라고들 얘기했지만 당시 노무현 때는 훨씬 더 낮았었다는 거죠. 전세가 50%. 비율 자체가. 그렇죠. 네. 비율이 당시 절반 돈으로 갔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실 떨어졌다라고 해도 한 60-70%는 되잖아요. 근데 요새 50% 이하인 데들 많이 나와요. 이제 진짜 매가 높은 데들. 그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 제가 갭이랑 전세가의 비교 최근에 좀 몇 개 단지들 해봤는데요. 매매가랑 전세가의 넷가 차이, 현가 차이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지역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비율도 50에서 40%까지 이제 40은 아니지만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디 지역들이 그렇게? 강남권에. 강남권 역시 강남. 그렇죠. 강남권도 그렇고 메이저한 단지들 중에 예를 들어서 강북 새 아파트 35평이 15억이다. 전세가 그러면 7억 5천은 돼야 절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선 지금 된 지역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여기 성동구 쪽은 하긴 사실 전세 가율은 60% 뭐 70% 이래도 매가가 너무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현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가 이게 그 넷가 기준으로 현금 들어가는 가격, 소위 말하는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현금의 돈의 가치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그 폭은 과거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강북에 신축 아파트 뭐 갭 투자한다 해도 현금 진짜 한 6, 7억?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갭 투자가 원래 5천만 원, 그렇죠. 뭐 2천만, 5천만 원, 1억 안 되는 돈으로 하는 게 갭 투자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매매가라고 하는 게 결국 미래 가치에 수렴하는 건데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전세가를 딛고 많이 올라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70몇 % 정도지만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많이 내려간 수치지 않을까. 네. 저는 결국 상승장이 계속 되면 전세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매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전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못 정체되는데 올라가는데 매가만 막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예. 성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지금 갭 투자하려면 지금 3, 4억 이렇게 들어가요. 오래된 아파트들도. 예전에 갭 투자 진짜 막 1억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작년 봄에 동작구에 입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어요. 5억 5천 그러니까 전세 5억. 근데 그거 좋았는데. 진짜 그럴 때 사실 샀어야 되는데 작년 봄이야, 작년 봄. 네.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했던 거고.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어. 그리고 우리 계속 결국은 과거 얘기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네. 노무현 때도 규제를 막 했었는데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게 손님들 이제 벌써 10년도 더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망각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때 그냥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 이런 단편적인 기억만 있는데 디테일하게 사실 살펴보면 올랐었던 거는 이제 수도권, 그렇죠. 당시 네. 버블 세븐 여기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던 거지. 그 얘네들이 상승을 끌고 가면서 전국 평균은 올라갔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침체됐었던 그 거예요. 당시도 지방은 안 좋았고 수도권만 좋았고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그쵸. 그냥 좀 보인 거였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방은 가만히 있는데 수도권만 딱 지금 똑같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그대로 현실화됐잖아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지방 지금 침체되고 있고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들 근데 수도권도 요즘은 좀 애매해요. 그렇죠. 올라가는 데들은 뭐 분당, 일산, 맞아. 분당과 일산만 비교해도 일산은 사실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분당은 미친 듯이 또 올라가는. 수도권도 양극화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 그런 이게 상황이 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다주택자들 규제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주택 수로 규제를 하다 보면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번에 9.13 대책에서도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종부세 더 매기겠다.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제 양도세도 다주택자들은 중과시키고 이런 다주택자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주택수를 줄여야 돼요. 지방에 집 3채 있어도 다주택자,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1주택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만 양도세 중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수로. 종부세는 해당이 되겠지만 네. 지방의 주택가액이 그렇게 높을까?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렇게 네. 심리를 자극하다 보니까 지방 사실 우리가 그거죠. 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뭐 진짜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다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투자 심리가 전혀 1도 없고 내가 거주가 목적이면 전세 살면 되죠.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지금 지방이 막 흔들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던지는 것도 같이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렇죠. 요인에서는 이제 역할을 끼치는 부분이 그렇죠. 엄연히 있다. 다주택자들. 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지방도 지금 해운대도 마이너스 전환했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그러면 제2의 수도라고 부르는 부산 해운대도 그렇게 되는 마당에 이게 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었고 이미 그거는 과거 얘기를 봤을 때 똑같이 진행됐었다. 이게 뭐 새로운 어쨌거나 소식이 지금의 분위기가 그렇죠.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그 당시에 831 대책이라고 하는 규제 끝판왕이 나오고 나서 발생했던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 아예 그냥 쫙 압축해가지고 그렇죠. 발생한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방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같은 서울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그때 저는 물론 그때 시절을 정확히 잘 몰라요. 이제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당시 뭐 강북이나 뭐 예를 들어 잠실이라든가 집값 차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지금은 당장 잠실 못 넘어가요. 음.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이제 노무현 때 강남과 강북 격차, 지금 퍼센테이지로만 봐도 이렇게 더 강남이 높은데, 사실 이건 말 그대로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다르잖아요. 10여 년 전에도 그쵸. 그 당시에도 강남의 상승률이 강북의 상승률보다 더 높아서 가격 갭이 그렇게 벌어졌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똑같이 단 뭐 1%가 올라가도 10억짜리가 1% 올라가는 거랑 5억짜리 1% 올라가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만 해도 강남이 훨씬 높았으니까 그때 당시 차이 실감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성동구나 이제 뭐 강북 이제 보통 3대장 마용성 얘기하는 데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서 한 5억 정도씩은 다들 뛰었어요. 2017년도 기준으로부터 지금까지. 네. 그렇게 뛰었는데 강남은 뭐 진짜 10억 올랐죠. 올해만 5억 넘어간 애들 많아요. 올해 상승분만 5억 넘어간 애들 많아요. 강남의 진짜 가격 상승이 격차를 진짜 초격차를 벌리는 거죠. 이 양극화 이게 점점 더 가속된다. 이거가 또 예전에도 이미 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에 결국 뭐 규제 이것저것 있어도 계속 올라갔었던 거. 그때는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파리 부동산 대책 때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우리가 조정되면서 좀 떨어지진 않을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얘기 있는데, 사실 그때 떨어지면 사겠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 못 썼어요. 떨어지지 그거야 않았어요. 항상 이게 참 언제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지금도 과연 더 올라갈까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거는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핵심은 양극화로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이게 작년 요맘때 방송할 때 이렇게 부동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가 될 거다 이번 대책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1년 뒤에 지금 와서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랑 동대문구 이렇게만 봤어요. 사실 거리 차이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나는데 청계천 건너면 바로 동대문구지. 맞아요. 네. 그런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기 전만 해도 가격 차이가 뭐 잘해야 뭐 한 1억 뭐에서 뭐 2억 선 이랬는데 지금은 3억 차이는 그냥 나버려요. 동대문 이제 각 구 사실 바로 마주하고 있는 구인데도 근데 그 구간 내가 격차. 현가로는 그렇게 가격이 벌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갈아타기는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퍼센트로 보면 상승률로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가격도 올라가고 네. 또 투자 금액 생각하면 상승률 결국 뭐라도 잡고 있었으면 승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매가 사실상 이제 동대문구에서 성동구로 더 넘어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이제 뭐 반대로 성동구에서 강남 넘어가기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예. 진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들 그냥 버티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결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공급 부족,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유동자금 워낙 많다 보니까 상승 요인을 무시한 채로 단순히 너 사면 안 돼, 이렇게 억제만 하다 보면 결국 향후 폭등의 여지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1년 뒤로 왔죠. 2018년도죠. 폭등했죠. 사실상. 네, 그런 내용이 결국 반복됐다. 그렇죠. 그때 당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좀 더 2018년도 과거 얘기는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정확히 말하면 2017년도 당시 추석 때 전망을 하기를, 그러면 이슈가 몇 개 있었어요. 공급 과잉 얘기. 당시 진짜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2018년도 때 뭐 때마침 우리 금융위기 터지면서 부동산 폭락했었던 거랑 똑같이 때맞춰서 10년 주기설도 얘기 나오고, 2018년도 때 공급량 38만 가구 이렇게, 어디 통계는 또 뭐 40만 가구도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던데, 너무 공급이 많다 보니까 결국 가격은 떨어질 수 없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 했었지만,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공급량이 많은 데는 결국 지방이랑 경기도가 사실 많았지, 서울 자체는 공급량 3만 가구, 전체 38만 가구 중에 3만 가구밖에 안 되고, 이것조차도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빈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공급이 사실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가 약간 있었죠. 좀 이 서울시 2018년 통계는 약간 맹점이 있어. 무슨 맹점이 있냐면 그 중에 9,510세대가 올해 물량인데 그게 12월 달 입주한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지금 저 3만 가구 중에 10,000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실제로 그렇죠.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작구에도 지금 1,000세대짜리 그다음에 550세대짜리 입주하는데 그것도 다 11월, 12월. 그러니까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아서 물량이 사실 본격적으로 풀리진 않았어. 좀 봐야 돼. 하고 예, 예. 뭐 또 이제 또 얘기 나왔었던 거가 옆에 네. 멸실 주택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헬리오시티가 사실 이제 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점에 사실 좀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과연 저희가 그런 건 있어요. 매매 가격이 과연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라고는 사실 그게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저희는 하다못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영향이 있겠다. 네. 헬리오시티 30평대 전세가 뭐 6억도 있대요.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야 이거 진짜 이 가격이면 지금 송동구 신축 아파트 전세도 지금 뭐 한 7, 7억 8억 5천? 뭐 예. 이렇게 예. 되거든요. 이제 7억 5천대, 8억까지는 좀 힘들고 지금 원래는 8억도 된다라고 했다가 좀 주춤했죠. 요새 좀 조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올 강남 거기 송파 헬리오시티가 이제 전세 6억 선 나와버리면 사실 어유 완전 신축이 사기 좋죠. 전세는 사실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세 영향이 큰데 매매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일단 라고 했는데 전매 제한이 네. 있다 보니까 또 지금 거래가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등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고 일단 멸실주택도 앞으로 계속 이주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서울은 순수 공급량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 했었죠. 예. 네. 실제로 그래서 전세도 저희 어머님 집이 저 동작에 있는 게 재계약이었는데 세입자가 이사 가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2년 전에 임대 났던 것보다 한 10% 정도 올려서 놨어요. 근데 그때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반기에 동작구에 입주 물량들이 많으니까 걱정이다. 그래서 물량들 쏟아지기 전에 그냥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놔야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계약하고 나서 더 올랐어요. 근데 그 계약 수요도 어디서 왔냐면 인근의 서초에서 방배동 그다음에 반포 이쪽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하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면서 갔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주 수요가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은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질적인 결국 부시면 이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입주하는 수요를 그렇게 메꿀 것이다 라는 거 있었고 이거는 당시 이거 얘기했었던 기억 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전세가 있는 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개인적으로 좀 극단론자인데 전세를 없애야 돼요. 전세를 어떻게 없애? 못 없애죠. 현실적으로 있는데 전세가 있는 한 부동산 가격 하방 저지선이 너무 뚜렷해져요.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이게 2004년도에 아마 예시를 네. 들으셨던 것 같아요. 누정을 봤는데 매매가가 2003년 12구 대책 이후에 매매가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매매 물건들, 근데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 물건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터치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걸 딛고 2005년부터 매매가가 올랐었다. 이제 뭐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근래도 지금 얘기하기엔 벌써 이제 2, 3년 전 얘기가 돼버렸지만 그때 부동산 가격 금융위기 터지고서 한창 안 좋았다가도 당시 이제 역전세, 전세가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전세 계약이 나왔었다. 깡통 전세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당시 진짜 아파트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도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투자들 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셨었죠. 이게 또 다시 만약에 매매 가격이 무너져도 그럼 또 결국 집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게 집이 사실 필수재라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집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집은 결국 살아야 되고 매수하기 싫으면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 가격은 결국 공급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가 매매 가격이 비슷해지면 다시 또 이거 격차를 또 벌려나가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번에 9.13 대책 중에서 좀 유의미하다고 하는 게 전세를 타겟으로 한 거 저는 방향성은 사실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집이 있는데 실제로 많아요. 부동산에 오면 본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워낙 안 나오니까
본인 있는 현금은 다 동원해서 집을 하나 사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로 본인 전세 들어갈 때를 얻어요. 그래서 막혔다는 얘기네. 그렇죠. 지금 네. 이제 2주택자 이상은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고 1주택자는 특수한 목적 있는 경우 사실상 유주택자는 이제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 김재경 소장님은 필드에 현장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업계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 그대로 언론에 글 주시는 분들의 얘기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필드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뼈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요. 전세자금 대출 건드린 게 엄청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똑같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금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뭐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 뭐 발표 나온 거 보면 좀 조정 거치면서 가겠지만 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뭐 등등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보면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1주택자도 더 받기 1주택자도 맞아요. 1억 연봉 부부합산 1억 넘어가면 또 안 되게.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 고액 전세 소위 말하는 지금 인기 지역들의 가격을 맞춰주고 있는 전세를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 활용하기 힘들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주택자만 되는데 무주택자들 중에서 고액 전세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러면 결국 지금 가격을 떠받쳐주고 있는 주요 지역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딱 묶이게 되는 건데 막히게 되는 건데 기존의 다주택자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쓰던 사람들은 재연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로 전환이 되거나 할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헬리오시티 잠깐 얘기했지만 연말부터 강남권의 주요 매머드급 입지단지들이 나와요. 맞아요. 헬리오시티 내년에 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들 내년만 10,000세대 정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입주 물량이 2달, 3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월세, 뭐 월세 시대 아무리 얘기하지만 실제로 월세 비율 전세 월세 비교하면 7대3? 그 정도? 전세가 7이면 월세 3?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되게 많은데 그 전세를 떠받쳐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부분, 금융 부분이 쭉 빠져버리게 되면 전세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세 받아야지 했던 게 입주 날짜 늦춰지면 잔금 연체돼 가지고 연체이자 두들겨 맞으니까 싸게 내야 되잖아요. 한 달 연체이자만 하더라도 몇백이 나오는데 뭐 2달, 3달 밀려버리면 연체금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주할 때 가면 전세를 좀 과감하게 싸게도 내놓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그렇게 갭이 커져버리면 아까 얘기한 내가가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갭 큰 거 매수자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맞아요. 그럼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세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매매가가 눌릴 수 있는 여건, 전세를 건드렸더니 매매를 건드리는 영향도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는 걸 생각하고 종합해보면 전세자금 건드린 게 실제로 입주 물량들 그렇게 건드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야, 헬리오시티도 6억인데 네가 무슨 전세를 있어? 그 얘기 나올 수 그 옆으로 가고 야 지금 서울 신축 그라시움 고덕 그라시움이 전세 얼마인데 네가 전세 그 돈 주고 가지 그러면 거기도 결국은 전세가 하방 압력이 생길 거고 재계약 또는 새 아파트의 전세가 하방 압력이 생길 거고 그럼 거기도 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매매가가 안정화되는 역할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사실 이번 대책에 나온 내용 중에 예상해보는 한 포인트였거든요. 그 얘기예요.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해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사실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매가가 그렇게 너무 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매가 올라가는 거 감사하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 자산을 얼마나 올려주셨는데. 별로야. 제가 거기 딱 얘기 방금 전에 했었던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공감됐었던 거 확 와닿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서울숲 리버뷰자이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 같겠네. 이제 49평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가 이번에 입주를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연체이자래요. 그러니까 연체이자 장난 아니야. 연체이자가 이게 분양가가 10억이었어요. 연체이자 장난 아닌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지금 8%대 이제 만기 넘어갔거든요. 이제 8월 말까지 사실 했었어야 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긴 맞췄어요. 다행인 게. 네. 전세 들어온 사람이 10월 달에 들어오겠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야지. 아쉬워도 지금 여기서 안 된다. 무조건 만기 맞춰라라고 했다가 이도저도 안 돼서 뭐 11월에 들어온 손님 맞출 수 없잖아요. 까딱 잘못해서 이사철 놓치면 그렇죠. 내년 2월까지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연체이자 이게 연체이자도 3개월, 6개월 이래가지고 가산 금리가 훨씬 커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장난 아니야. 이게 원래 이자율이 한 3%대. 네. 이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어떤 건 2점 몇 이렇게 돼 있다가 연체 이제 기간 넘어가죠. 그럼 연체 이자 8%대가 떨어져요. 와, 그게 계산해봤는데 늘어난다니까요. 처음 3개월은 가산금리가 몇이고요. 그 다음 3개월은 가산금리가 계속 기간에 따라 늘어나요. 그 공급계약서 보면. 맞아요. 그래서 장난 이게 아니에요. 와닿는 게 장난 아닌 게 저희는 부동산 필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동구에 201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만 꽤 많았어요. 근데 거기 전세 자금 못 맞춰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전세 가격 낮추고 이런 거를 저희는 제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되니까 와 이거 느낌이 이게 사실 매매 가격 올라간 거 생각하면 아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장 내 돈 매매가는 사실 팔아야 돈인데 매매가는 사실 저는 가격이 자산이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언론에서 부동산 집값이 올랐으니 좋겠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 올랐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뭐 가격 호가가 이렇게 올랐네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살고 있는 집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일단 올랐기 때문에 세금 더 내야 돼요. 무조건. 맞아요. 세금 더 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늘릴 수 있는 효용이 늘어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어디 이사 못 가요. 팔면 되자라고 하는데 팔면 어디 못 팔면 판단 어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은 늘어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팔아야 될 때 시장에서 팔 때 더 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미래의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파는 시점이 비싸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지금 팔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거니까.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사이버머니라고 그래.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 호가는 올랐는데 팔 수 있는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가격.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팔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뭐 임대가가 만약 임대받고 있는 집이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건 좋은데 이게 매도 호가만 올라간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하진 않다라는. 뭐 저도 이렇게 막 지금 사실 가격이 좀 조정받아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조정받아서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번 이 세금은 되바꾸란 게 없어요. 맞아요. 예,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보유세는 되바꾸란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금리도 사실 앞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저도 이제 이자도 계속 내고 있고 이자에 세면은 아무튼 돈 낼 건 많아져서 너무 스트레스긴 합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지금 집값 올라간 건 좋아요. 올라간 건 좋은데 이거를 팔고서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못 팔아. 뭐 팔아도 네. 예를 들어 지금 성동구에 있는 거 아니면 마포구에 있는 거 용산구에 있는 거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를 팔린다라는 거는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진짜 직장 때문이든 아니면 뭐 요양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 근데 더 좋은 데는 더 올랐어. 더 많이 올랐지. 예. 내가 이걸 팔아도 내 집값 뭐 5억이나 올랐어 우와 했는데 사실 이것도 5억이 아니거든요. 양도세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자는 몇 명 없는 거야. 사실 보면 그냥 이 상승장에서 축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상승장이 절대로 사회적으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네네. 돌려오면 네네. 전세 얘기했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오히려 포인트는 사실 저는 정확히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잡는 거 아니 너네 맨날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약간 좀 부동산님이랑 약간 좀 입장이 달라요. 왜냐면 여기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저는 팩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추석 때도 부동산 가격 이건 규제에 있으니 또 올라갈 것이다. 다주택자 억제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 라고 했더니 너네 팔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떡밥 먹자. 소위 말하는 욕 많이 하죠. 이런 얘기들 진짜 비판 많았었고 그럼 너가 그럼 반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격 떨구냐. 정책한다면 맨날 올라간다라고만 하지 말고 정책 실패했다 하지 말고 그런 대안을
내놔봐라 얘기하는, 저는 그 대안 중 하나가 전세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를 어떻게 그렇죠. 없애?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사실 저는 약간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네. 9.13 대책이. 일단 방향은 잡았는데 너무 세게 못 때리는 거야.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인식 자체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전세 집 살겠는데 이것도 서민들을 괴롭힌다라는 인식이 약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포커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무주택자는요, 유주택자 전세 규제, 이거는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세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더 만약에 안 잡히면 더 또 잡을 거기 때문에 또 나오겠죠. 전세 규제를 해도 이번에 금융 규제들 사실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지금 유주택자는 사실상 서울에 집을 못 사요. 대출이 안 돼. 그렇게 됐죠. 아예 대출을 못 해주게 바꿨던 것처럼 전세도 아예 대출이 안 된다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공적 보증만 사실 제한했잖아요. 뭐 사적 뭐 보증 회사도 뭐 이제 요청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보증 회사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상품 만들면 돼요. 지금이야 뭐 보증이 있으면 훨씬 리스크도 낮고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임대사업자 대출도 막히고 담보대출도 막힌 상태에서 얘네들 가장 대출하기, 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장 대출하기 쉬운 게 담보대출이거든요. 남아있는 게 전세자금대출. 근데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왜 공적 보증, 전 그건 못 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전세가 이 물건이 아니거든요. 전세가 등기를 하면 은행도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일종의 확정일자 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유독 물권화된 채권이라 그러나?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공적 보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가 알아서 보증해 줄게라고 해서 허구 보증이나 뭐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은행 보러 하라고 하면 은행이 그거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못하지. 뭐 만만치 방향성을 않을 잡긴 거예요. 하겠죠.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걱정돼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해줄게. 대신 전세 등기해. 전세권 등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긴 또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할 수도 있어. 지금 전세 못 어, 들어오겠다는데 원래 애초에 확정일자가 생긴 게 등기를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쵸.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안 하면 전세 못 들어와. 그러면 전세권 그렇게 등기해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또 흐름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말하자면 방향은 사실 네. 지금 저는 이거 대책 읽으면서 가장 하는 게 은행이 진짜 울상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아, 은행은 꿀 많이 빨았어. 그동안 많이 빨긴 했는데 꿀 빨았어. 이미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서 가장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사실 은행이에요. 저희 부동산 진짜 많이 찾아오거든요. 대출 상담사들 찾아오고 지점장도 와가지고 저희가 거래를 많이 하니까 네. 우리 소개 좀 해달라. 왜냐면 특히 담보대출, 오히려 담보대출도 너무 액수 높은 건 또 싫어해요.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그게 대출 금액이 10억 넘어가는 거는 또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종 이제 또 승인 떨어지니까 지점 내에서 할 수 있는 10억 미만 대출 좀 잘 좀 소개시켜달라. 막 이런 10억도 엄청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많이 찾아오고, 왜냐면 대출 건수 올려달라고 하면서 저희 뭐 하다 보면 전화 많이 와요. 은행에서 차장님도 전화오고 뭐 대출 뭐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은 사람 진짜 많다. 어떻게 이렇게 대출 많은 금액을 팍팍 받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은행은 사실 얘네들이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결국 수익은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담보대출이 다 막혀버리면 신용대출로밖에 갈 수 없는, 얘네들이 그건 또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방향은 또 우회더라도 어떻게든 방향 찾아갈 텐데, 그래서 이번 대책 정확하게 전세를 잡으려면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아예 못 박아서 못하게 해놓으면 진짜 그거는 좀 패닉 현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저도 진짜 집값을 뭐 잡으려면 이런 거 한번 혹시라도 정부 관계자분 혹시 보신다면 이런 것도 한번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당시 이제 노무현 얘기 쭉 하고, 그러고 현재 상황 공급 과잉 얘기만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결국 서울은 빈택지가 없고 현재 똑같은 규제 그대로 가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들어가면 재건축들 지금 사실상 최초한 피한 재건축들 작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데들, 요게 아닌 이상은 지금 사실 지지부진해요. 지금 재건축들이. 저희도 뭐 재건축 하겠다라는데, 특히 강북에 있는 재건축들 조합 설립 안 나거든요. 해버리는 순간 전매 제한, 재산권 행사 못 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조합 설립 화잔이 또 이게 계륵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합 설립하면 또 팔수 못하고 했다라고 해도 이 사업성이 약간 좀 흔들리니까 이렇게 되고, 또 지금 새로운 재개발 지역들 지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토지재생 유지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현재 있는 빌라 지역들 앞으로 그런 공급이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인데, 특히 서울은 빈택지가 없어서, 근데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막아버리고 재개발도 새로운 택지래 재개발 지역 구역 지정 할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재건축도 제초한 피한 재건축들 폭등하고, 지금 재개발 지역도 마지막 남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서 많이들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때 전망했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미친 듯이 돈 많이 버셨잖아요. 지금 재개발 엄청 거래했어요. 사실 아파트는 20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엄청 많이 올라가다가 약간 좀 주춤했었지만 재개발 지금 계속 거래. 지금도 규제가 나오든 말든 계속 거래하고 있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재개발 규제가 따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현상은 근데 계속 발생합니다. 재개발 규제 안 나와도 이제 막히지 않을까? 거래 좀 줄지 않을까? 뭐 어떤 거야? 대출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사실 재개발 사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임대사업자 내서 맞아요. 이제 사업자 대출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샀다고 들었는데, 지금 임대사업자 대출도 이제 꽉 막혀버리면 실제로 이제 자기 돈 갖고 사야 되는 건데, 그게 거의 마지막 뽑아내는 수요 약간 층들 아닐까요? 약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네. 또 확실히 좀 호재는 아니죠. 임대사업자 대출 막아버리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동성 저희도 뽑아낼 수 있는 유동성을 지금 다 맞아요. 막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래를 할 때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특히 재개발 지역은 어차피 오래 가져갈 거니까 임대사업자 하면서 대출 뽑아서, 특히 아파트는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아파트는 사실 갭 투자 금액 말하자면 60%, 70% 여기서 그럼 나머지만 메꾸면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 지역은 전세 해봤자 별로 전세 금액이 높지 않다 보니까 현금이 다 필요해요. 어지간해서는. 매가 거의. 그런데 이거 금액이 안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래.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든가 그렇게 우회해서 대출받아 했는데, 영향이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이번에 막혔으니까 거래량은 조금 재개발 쪽도 줄지 않을까 싶고, 이제 재개발에서도 타격이 있는 거는 진짜 매가 큰 데들, 한남이라든지 성수, 흑석, 여기는 진짜 현금만 진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진짜 10억 돈 우습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 10억을 그냥 순수하게 동원할 수 있다 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적죠. 저는 진짜 오늘 얘기하면서 10억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막 언급되는 것 자체가 진짜 많이 올랐구나. 집값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는데, 재개발 투자하는데 10억을 저 처음 재개발 투자할 때 2,500만 원. 2,500만 원. 예, 그런 거 정도 가지고 진짜 짜내가지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와, 진짜 사람들 돈 많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대출 통해서 가던 데들이 한남, 성수, 흑석 딱 이렇게가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래도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는 봐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희 규제 나와도 성수 거래하는데 현금 막 11억 필요한데도 그냥 현금 된다, 물건 괜찮으니까 그냥 사겠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결국 얘네들 딱 생각해보면 한남, 성수, 흑석 딱 여기가 강남 바로 마주보는 데들. 이때 강남 사람들이 멀리 안 가거든요. 일종의 중강남이다. 그렇죠. 강남 사람들이 뭐 청량리 호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청량리 쳐다도 안 보거든요. 우리 청량이 진짜 좋다라고 하면서 거래 많이 했거든요. 가격도 실제로 많이 올라가도. 네. 아직도 588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철거됐네.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강남 사모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영등포 뉴타운 1-4구역을 제가 설명하는 거였어요. 영등포 뉴타운이 영동이 영등포 동쪽이라 영동이다. 그래서 영등포 뉴타운 여기 좋은 데다. 여의도 옆이고 얘기하면, 영등포가 어디야? 거의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됐는데, 그때 그랬었는데, 실제로 정말로 강남분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기까지 내가 왜 가서 물건을 사야 돼? 아무리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 말씀이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성동구에서도 옥수동 여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가, 옥수동은 뭐 산동네예요. 뭐 거기 가보셨겠지만 저는 진짜 장난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훨씬 더 비싼 게, 강남 사람들 그냥
뻔해요. 사고방식. 무조건 3호선 라인, 그리고 한강, 동호대교 바로 건너서 옥수동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안 멀잖아. 그리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활권은 강남인 거예요. 내가 강남에서 뭐 술 먹어도 그냥 지하철 타고 가든 그냥 택시 타고 가든 가까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지. 예전 10년 전만 해도 이미지가 안 좋았었지만 지금은 옥수동 하면 알아주니까 그래도 실제 강남 2세대 많이들 거주해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런 얘기 방송에서 되나? 아무튼 옥수 파크힐스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 있죠. 예전에 저희가 마장동에 살았어요. 전 동네에 대한 이미지 전혀 없어요. 마장동 현대아파트 거주했어요. 저는 거기서 20년 동안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마장동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뭐 살기 좋은데 평지고 따지보면 괜찮아요. 마장동 평지고 5호선 되게 편하고 우시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고기 싸게 사요. 저희 수입 삼겹살 1kg에 10,000원 해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고 이런 추억 있는 동네인데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장동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사장님 돈 정말 많이 버셨다는데 왜 마장동 사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대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축 그럼 마장동 아파트에- 사시다 옥수파크힐스 네. 입주하면서 이사 들어오신 거예요? 그쵸. 거기 신축 아파트. 원래 재개발 지역들 여러 군데 또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사를 하려 하다가, 원래 후보군 다른 아파트, 신축 아파트, 여기 입주할까? 어디 입주할까? 하다가, 그래도 동네를 바꾸자 하면서 옥수동으로 간 거죠. 그게 어른들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그런 거는 없지만, 얘기하다 보면, 그거 사고방식 뿌리 깊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왜냐면 옥수동,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옥수동 이사 왔더니 저희는 조금 되게 무리해서, 왜냐면 투자는 투자지만 전세를 놓아서 그거를 갖다가 투자 금액을 회수하려고 했었더니 입주를 하려고 하면 돈을 다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많이 그쵸. 발생하는 그거를 갖다가 또 대출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부담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다들 젊은 사람들, 옆집도 신혼부부, 그 옆집도 신혼부부, 이제 오전에 낮에 한번 가보면 유모차 끌고 다니는 애엄마들, 다 강남 2세대. 이 사람들 전세만 해도 여기가 뭐 8억이 넘어가는데 이 돈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월급쟁이들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강남 사람들이 강남 집값 사주기 어렵다 보니까 옥수동 사주는 거. 이거가 말하자면 그 키워드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는 걸 보려면 강남 접근성이 일단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요. 그 다음이 직주 근접성이고. 그런 것처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강남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 해도 잘 모르는 지역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남, 성수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여기는 괜찮아. 흑석도 반포 바로 옆. 여기도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돈, 특히 강남 쪽 재건축 때 살려면 돈 장난 아니게 들어가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주하기는 편해요. 전세 금액 30평대 6억 대면 들어가요. 매가가 30억이 넘어가서 문제지. 그런데 이런 것처럼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살리는 거 생각하면 10억 돈은 우습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강북의 가장 핫플레이스 사는데 10억? 그렇게 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면서 거래 많이 해요. 저희가 임대사업자 통해서 매수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도 위해로 무시 못하게 많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신 또 이건 물론 영향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대출 통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건 확실하니까 대신 대출 없이 가던 데들, 하다못해 저 끝에 있는 상계뉴타운 현금 거기가 1억 중후반으로 아직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엄청 거래요. 많이 하고 있어요. 현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근데 재개발. 공급 대라심화 펴놓고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갔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그러네. 우리가 뭐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냥 옥수파크힐스 산다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 네. 이게 강남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로 마무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때 작년 얘기 사실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작년에 이제 경기 전망하면서 결국 이렇게 다주택자 억제 정책해도 결국 폭등할 것이다. 양극화하면서 서울 중심 지역 특히 많이 더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얘기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마무리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끝인가요? 네, 그렇게 그렇지. 네, 예,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교훈하면서 교훈이 네. 예, 작년에 이맘때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해소 못한다. 수요는 못 살 때까지 남아있다. 예. 서울 지방 간 양극화 심화시킬 거다. 공급 부족 전세 가격 폭등이 부동산 가격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리고 높은 전세가율, 당시보다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는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침체기가 더 짧게 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침체기가 별로 그렇죠. 없었네요. 예. 그때만 해도 사실상 우리 이거 작년 찍을 때만 침체기였다고 말할 수 있었죠. 그렇죠. 8일 대책 나오고 나서 심리가 확 꺾였을 때니까. 당시만 해도 거래 정말 높고 음.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침체기 짧을 거다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안 돼서 확정했죠. 그렇게 하면서 점쟁이네. 이거 전쟁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팩트와 분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2017년도 얘기였고, 뭐, 네. 지난 1년을 돌아봤다라고 하면, 2018년 추석 특집은 이제 앞-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냐. 좀 그렇죠. 앞서서 얘기 얼마 한 부분도 있지만, 요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2부에 2부에서 하는 걸로. 아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마 얘기가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리고 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필드에 현업에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한번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2부에서도 살아있는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